수인번 씨,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저희도 유감입니다만 체포영장을 갖고 왔다는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당신을 앤드루 크로우더 씨와 그의 하인 존 웨더럽 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크로이던 발 12시 30분. 자신의 파산을 막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삼촌을 독살해 유산 상속을 받으려 했던 찰스. 하지만 이 사실을 눈치챈 삼촌의 집사마저 살해한 찰스. 오늘은 그가 안면 몰수한 채 경찰을 도와 사건 해결을 돕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잠시 경찰은 찰스를 의심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 번 기겁했을 일이 찰스에게 일어나고 찰스는 결국 만신창이가 되지만 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찰스에게는 다시 희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이제 찰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댓글을 보니까 찰스를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찰스가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기엔 사실 뭔가 안쓰러운 면이 있기도 한 크로이던 발 12시 30분 8번째 이야기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17장) 찰스 안정을 되찾다. 피터는 시신이 발견됐고 살인사건이라는 사실 외에 별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 같았다. 그는 상황을 의논하기 위해 점심에 찰스를 초대했고 찰스는 두려움을 누르며 동의했다. 찰스가 모트에 도착했을 때 피터와 엘시도 불안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다. 경찰은 피터에게 이틀 정도는 집에 머물러 달라고 통보했는데 증인으로 참석해야 했던 것이다. 우린 이제 이런 일은 지긋지긋해. 엘시가 불만스럽게 말했다. 웨더럽이 불쌍하긴 해. 그 사람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딱하잖아.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니 더는 여기서 못 지내겠어. 이 집이 정말 싫어졌다고. 찰스는 시신이 발견된 경위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별로 아는 게 없네. 피터가 대답했다.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랬다. 하지만 피터는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는 찰스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그를 안심시켰다. 알고 있었나? 피터가 말을 이었다. 런던 경찰청 형사가 아직 이곳에 머물고 있다는 걸. 이번 호수 수색도 전부 그의 요청으로 진행된 거라고 하던데. 그 사람이 여기저기 질문을 하고 다녔고 어제는 호수에서도 봤어. 내가 수색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보러 갔더니 그 사람이 브레이와 얘기하고 있더군. 브레이는 그 형사한테 비굴할 정도로 굽실거리더라고. 찰스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그러나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였죠? 프렌치 말이에요. 런던으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요. 요즘은 그 사람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남아있는 건지 모르겠네. 찰스는 애매하게 고개를 저었다. 바로 그 부분이 그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확실히 살인사건이라고 했죠? 경찰은 어떻게 알아냈대요? 두개골이 함몰돼 있었대. 무거운 물건으로 머리를 강타한 흔적이 있었다고 하던데? 브레이 말로는 나 파이프인 것 같다고 하더군.
게다가 시신에 나파이프 2개가 묶여 있었어. 물속에 가라앉히려고 한 거지. 살인자가 미리 준비해온 거라면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뜻 아니겠나? 찰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다면 더 미스터리해지는군요. 우선 웨더럽이 돈 때문에 살해됐다면 범인은 그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모르겠어. 피터가 대답했다. 나도 그게 이상해. 사실 브레이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도 그 점이 의아하다고 하던데 원래 경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잖아. 하지만 경찰이 내 생각에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엘시가 끼어들었다. 그렇긴 한데... 피터가 천천히 인정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 증거가 별로 없으니까. 찰스가 사촌을 돌아보며 물었다. 너도 뭔가 추측한 게 있었어? 그게 뭔데? 난 이렇게 생각했어. 엘시가 대답했다.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집에 침입했고 웨더럽이 그 소리를 듣고 내려간 거야. 그를 뒤쫓아 밖으로 나가서 붙잡으려 했는데 도둑이 들키지 않으려고 웨더럽을 살해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 훌륭한 추리네, 엘시. 찰스가 말했다. 지금까지 나온 가설 중에 가장 그럴듯해. 그런데 경찰도 엘시의 의견에 동의한 거죠, 피터? 피터는 불안한 듯 몸을 움직였다. 그랬다고 했는데 확신은 못하겠어. 브레이가 관심 있게 듣긴 했거든. 그 가설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도둑이 서재 책상에 돈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찰스가 반문했다. 혹시 그 돈을 우연히 발견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도둑은 뭘 찾으러 들어온 걸까? 귀중품이요. 금고가 있으니 돈이 있을 거라고 짐작했겠죠. 설령 돈이 없더라도 값 나가는 물건은 분명 있었을 테니까요. 식당에는 은기가 가득했는데 왜 그건 안 가져갔을까? 피터가 말했다. 은식기는 부피가 크고 처리하기도 어렵죠. 돈은 훨씬 간단하잖아요. 적어도 제 생각엔 그래요. 엘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들은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이 가설이 가장 그럴듯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게 사실이라면 좋겠어. 엘시가 말했다. 웨더럽이 그저 평범한 도둑이었다는 건 정말 믿고 싶지 않거든.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야. 피터도 동의했다. 웨더럽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고윤도 그를 좋아했고. 사실 웨더럽은 그분께 꽤 잘했지. 그런데요? 찰스가 물었다. 서재 창문 열쇠가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시신에서 발견됐나요? 피터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걸 물어보는 걸 깜빡했고 브레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했다. 그들은 점심 내내 그 사건 이야기를 이어갔고 찰스는 피터와 함께 서재로 가 시가를 피웠다. 피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찰스가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포트와인이 놓여 있었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번 사건이 당신의 걱정을 덜어줄 수도 있다는 거요. 이제 삼촌이 돌아가시던 전날 밤, 당신이 약병을 만졌다는 증거가 완전히 사라진 셈이니까요. 피터는 몇 번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봤지. 그가 대답하며 의미심장하게 찰스를 바라보았다. 사실 시신이 발견된 뒤로는 거의 그 생각뿐이었어.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솔직히 안도감이 들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물론이죠.
찰스가 따뜻하게 말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에요. 애초에 당신이 걱정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일은 완전히 잊어도 되겠네요.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위로가 되네. 물론 일이 이렇게 마무리된 건 다행이지만 그래도 웨더럽은 안 됐어. 끔찍한 죽음이었으니까. 하지만 고통은 거의 없었을 거야. 순식간이었을 테니까. 찰스는 눈치껏 모트 저택을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건 그에게 큰 고통이었으니까. 지금까지는 잘 해냈다고 생각했지만 언제든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걸 망칠 수 있었다. 자칫 아는 척했다가 자신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 그걸 해명할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으니까. 그날 하루는 찰스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불안과 긴장감으로 그는 미칠 것 같았다. 이성은 이제 안전하다고 말했지만 상상력은 끝없이 새로운 불길한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그날 늦게 피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이 내일 오전 10시 반에 시청에서 검시를 열겠다고 알려왔다는 것이다. 피터는 찰스도 참석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해 연락했다고 했다. 그래요, 갈게요. 찰스가 대답했다. 엘시는 좀 어때요? 그럭저럭 괜찮은데 내일을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하네. 증언대에 서진 않겠죠? 신원 확인만 하고 연기할 줄 알았는데요. 경찰 말로는 확실치 않다고 하더군. 어쨌든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엘시에게도 소환장을 보냈다고 했어. 놀랍게도 찰스는 그날 밤 깊이 잠들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극도로 침울한 기분이었고 자신이 저지른 일을 떠올리자 가슴이 짓눌리듯 무거워졌다. 처음엔 악몽을 꾼 줄 알았다. 끔찍한 꿈에서 깨어났다고 안심했는데 곧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 악몽은 현실이었다. 그 공포는 실제였다. 그는 2번의 살인을 저질렀다. 그 사실은 죽을 때까지 그를 따라다닐 것이다. 아무리 애써도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인 죄책감뿐 아니라 실제적인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는 언제든 발각될 위험 속에 있었다. 그러나 아침 식사와 진한 커피가 그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고 시청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다시 침착함과 자신감을 되찾았다. 적어도 오늘은 무사히 지나갈 것이다. 그는 증인으로 불리지도 않았고 그저 조용히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되었다. 혼잡한 회의실로 들어서며 마치 모든 일이 다시 반복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번에도 브레이 경사가 그를 자리로 안내했다. 곧이어 피터와 엘시 그리고 모트의 2 하녀가 따라 들어왔다. 방청객 대부분은 여전히 일거리가 없는 실직자들이었고 모두가 예전만큼 관심을 가졌다. 검사는 지난번 신문을 주재했던 에머슨 박사였다. 그는 전과 다름없이 조용하고 능숙하게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에는 살인 혐의가 있는 만큼 배심원이 함께 자리했고 그들의 이름이 차례로 호명되었다. 이번에는 유난히 경찰이 많이 배치돼 있었다. 브레이 경사와 그의 부하들뿐 아니라 루커스 경감과 프렌치 경감도 참석해 있었다. 찰스는 그들이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순간 긴장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살인 사건이니 그들이 참석하는 건 당연하고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피터가 첫 번째 증인으로 불렸다. 그는 제법 침착해 보였는데 진지하면서도 흔들림이 없었고 의연하게 증언했다. 검시관의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빠르고 정확하게 대답했다. 찰스에게 그는 모범적인 증인처럼 보였다. 피터는 시신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자신의 집사 존 웨더럽이 틀림없다고 진술했다. 이어서 자신이 아는 웨더럽의 경력을 간단히 설명하고
평소 그의 품행이 훌륭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믿었기에 그가 돈을 훔쳤다면 정말 놀랄 것이라 대답했다. 단 웨더럽이 장인 앤드루 크라우더 밑에서 일하기 전의 사정은 아는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의 가족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며 그는 웨더럽이 누군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웨더럽은 다소 과묵한 사람이었고 자신은 그의 사생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다. 또한 웨더럽이 경제적으로나 다른 어떤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기꺼이 도왔을 것이며 웨더럽도 자신을 의지했을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죽기 전까지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서 검시관은 돈 이야기를 꺼냈다. 피터는 농기계 경매에 참석하기 위해 현금을 준비해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중 일부는 사용했고 잔액 135파운드 10실링이 남아있었다. 대부분은 1파운드권 지폐였고 5파운드권 몇 장이 섞여 있었다. 그는 금고가 없어서 돈다발을 책상 서랍에 놓고 잠가두었다고 했다. 그 사실은 아내 엘시에게만 말했으며 다른 누구에게도 언급하지 않았다. 혹시 누군가가 엿들었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들었을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 그는 런던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 사건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배심원이 묻자 피터는 책상 열쇠는 하나뿐이며 항상 열쇠고리에 달아 주머니에 넣어 다녔다고 했다. 책상은 평소에 열려 있을 때도 있었지만 돈을 넣은 뒤엔 언제나 잠가두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누군가가 우연히 열어보고 돈을 봤을 가능성은 없다고 진술했다. 다음으로 엘시가 증언대에 올랐다. 그녀는 웨더럽의 인품과 평소 태도에 대해 피터의 증언을 뒷받침했으며 그의 가족이나 개인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 다음 그녀는 사건이 있던 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잠이 오지 않아 누워 있었고 새벽 3시쯤 아래층 어디에선가 큰 소리를 들었다. 전에 한번 밤중에 액자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소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래층으로 내려가 집안을 둘러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다. 그녀는 단지 나무바닥이 삐걱거린 소리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녀를 부르진 않았다. 이상할 게 없었으니 부를 필요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 경찰이 서재 책상의 나무가 갈라진 부분을 보여주었을 때 엘시는 그 자국이 새로 생긴 흔적이라고 확신했다. 그녀가 들은 소리가 책상이 갈라지는 소리였을지도 모르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음날 아침, 웨더럽이 사라졌다. 하녀들에게 물어보니 그의 침대는 분명 사용된 흔적이 있었다. 처음엔 그가 외출을 했다가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돌아오지 않자 오전 11시쯤 사촌인 찰스 스윈번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다. 찰스는 즉시 그녀를 찾아왔고 둘은 함께 지방과 정원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무 흔적도 찾지 못하자 찰스가 경찰에 알리자고 제안했고 그녀는 동의했다. 찰스가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경찰은 몇 분 만에 도착했다. 그녀는 역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웨더럽은 언제나 정직했고 그가 돈을 훔쳤을 리 없다고 진술했다. 그 다음은 하녀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그들은 웨더럽이 아침에 나타나지 않자 그의 방을 살펴보았다고 했다. 침대는 분명히 사용된 흔적이 있었고 평소 입던 양복 조끼와 바지, 그리고 저녁 무렵 외출할 때 종종 걸치던 오래된 트위드 재킷이 사라져 있었다. 전날 밤 그의 태도는 평소와 다름없었으며 둘 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날 그에게 온 편지나 정보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다음 증인이 불려 나왔을 때 방청객 사이에 약간의 긴장감이 돌았다. 증인은 런던 경찰청의 프렌치 경감이었다. 그는 온화하고 평범한 인상으로 증언대에 서서 선서했다. 그의 말투는 차분하고 공손했지만 방청객이 기대하는 만큼의 정보를 내놓지는 않았다. 그는 웨더럽이 사라질 당시에 콜드 픽업 위에 있었고 더 모트의 전 집주인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이어서 지역 당국이 이번 사건도 그가 맡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좋습니다, 경감. 검시관이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당신이 아는 것을 배심원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저는 모트 저택으로 가서 몇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루커스 경감에게 인근 호수를 수색하도록 요청했고 그 결과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호수 한가운데서 인양되었으며 그가 사라진 시점부터 약 5일 정도 물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이전의 수사 과정에서 웨더럽 씨를 만난 적이 있어 직접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찰스는 확보한 정보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다면 유산의 절반이라도 내놓고 싶었다. 그러나 프렌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여전히 차분하고 느긋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시신을 조사한 결과 타살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두개골 뒤쪽이 강한 충격을 받아 함몰되어 있었죠. 고인은 모자를 쓰고 있지 않았고 모자는 코트 안쪽에 단추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시신에는 2cm 굵기의 납파이프 2개가 묶여 있었는데 다른 하나는 90cm 정도였습니다. 분명 시신이 부패 후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명백히 살인이라고 보십니까? 검시관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프렌치가 답했다. 제 판단으로는 사고나 극단적인 선택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시신의 옷과 주머니 속 물건들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편지나 서류 같은 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분실된 지폐는요? 그것도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배심원들에게 이미 보고된 내용 외에는 특별히 추가할 게 없습니다. 서재에 부서진 책상을 제외하면 집이나 웨더럽 씨의 방 어디에서도 유의미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절도범이 흔히 사용하는 쇠 지렛대 같은 도구로 책상을 억지로 부순 흔적이 있었고 프랑스식 창문은 잠겨 있었으며 열쇠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 열쇠는 전날까지만 해도 분명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창문 근처나 마당에 발자국 같은 흔적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날씨가 건조해서 땅이 단단했거든요. 책상을 살펴보니 자물쇠가 달린 부분을 따라 상판이 쪼개지거나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쇠 지렛대를 사용한 압력으로 보이더군요. 저는 금이 나는 소리가 상당히 컸을 거로 생각했고 그게 아마 몰리 부인이 들었던 소리가 아닐까 추정합니다.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 당신은 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프렌치는 살짝 미소 지으며 건조하게 대답했다. 검시관이 잠시 침묵했다. 제가 그 질문을 한 이유는 이겁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지금 우리는 평소 성실했던 집사가 마치 고용주의 돈을 훔치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죽은 사람에게 오명을 씌우는 거라면 끔찍한 일이겠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건
혹시 다른 설명이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검시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말씀해 보세요, 경감.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에머슨 박사는 다시 잠시 말을 멈췄고 프렌치는 경청하며 기다렸다. 법정의 분위기는 한층 긴장된 가운데 정적이 감돌았다. 가령 에머슨 박사가 다시 말을 이었다. 고인이 밤중에 뭔가 수상한 낌새를 느끼거나 본 후 아래층으로 내려가 서재를 털던 도둑 혹은 이미 털고 나오는 도둑과 마주쳤다고 합시다.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도둑이 무기를 가진 탓에 실패하고 고인은 도둑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를 뒤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둑에게 들켜 몸싸움이 벌어졌고 범인은 신원을 들키지 않기 위해 그를 살해했다. 자, 경감, 이 가설은 웨더러비 절도 혐의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사건의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이런 추정이 진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프렌치는 약간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제가 파악한 그 가설과 모순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물론이죠. 이해합니다. 저는 단지 고인이 무죄일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입증되지 않은 가능성입니다. 알겠습니다. 흥미로운 답변이군요. 검시관은 잠시 멈춰 메모를 훑어보았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뒤 배심원들에게 평소처럼 질문할 기회를 주었다. 이번에는 배심원장이 입을 열었다. 경감께 여쭈겠습니다. 책상에 자물쇠를 부수는 데 쓰인 지렛대를 찾아보셨는지 그리고 발견하셨는지요? 검시관이 고개를 끄덕이자 프렌치가 대답했다. 예, 찾으려 했지만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배심원장이 알고 싶던 전부였고 프렌치는 증언을 마치고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어서 그레고리 박사가 나왔다. 그는 프렌치의 진술을 의학적으로 반복하며 그 상처가 외부 공격으로 생긴 것이라고 확증했다. 이로써 증거조사가 모두 끝났고 에머슨 박사는 크로우더 사건의 신문대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훈시로 요약을 시작했다. 그는 배심원들에게 고인의 신원을 설명하고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또한 이 사건이 누군가의 책임으로 벌어졌다고 판단된다면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특정 인물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의견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배심원들이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리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고인의 신원과 사망 원인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었으니 그 증거를 신뢰한다면 판단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한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 중에서 특정 인물을 범인으로 지목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만약 배심원들 역시 이 견해에 동의한다면 신원 불명의 인물 또는 인물들에 의한 고의적 살인이라는 판결을 내리면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배심원들에게 심의를 위해 태정하라고 요청했다. 배심원들은 7분 만에 결론을 내렸다. 찰스는 판결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끝났다. 그는 이제 확실히 안전하다. 경찰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다. 웨더랩 사건뿐만 아니라 앤드루 크로우더의 사건에서도 완전히 벗어났다. 게다가 피터 역시 이제 안전했다. 이제 남은 일은 이 끔찍했던 일을 잊고 오랫동안 멈춰있던 평범한 일상과 행복을 되찾는 것뿐이었다. 그동안 걱정이 너무 커서 운하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오늘 바로 운하를 만나 결혼 날짜를 상의해야겠다.
찰스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을 때 피터가 말을 걸었다. 외돌아본 친척이 없는 것 같아. 광고라도 내야 할까? 장례식은 내가 맡아 처리하겠네. 광고는 안 내는 게 좋겠어요. 찰스가 재빨리 말했다. 이 일은 빨리 잊히는 게 좋잖아요. 부자였던 것도 아닌데요. 장례를 맡아주셔서 고맙고 잘하신 일이라 생각해요. 피터는 고개를 저었다. 자네 생각이 그렇다면 광고는 안 내겠네. 그럼 이만 가봐야겠군. 곧 우리 집에도 한번 들르게. 찰스는 그러겠다고 대답하고는 공원에 세우던 차를 몰아 공장으로 향했다. 이제 안전하다. 찰스는 마음 깊이 외쳤다. 자동차 바퀴도 거리의 경적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모두 그 말을 외치는 것 같았다. 사무실 창문 너머에서 지저귀는 새 소리조차 안전하다고 노래하는 듯 했다. 심지어 릴링스턴 양의 타자기 소리마저 안도감을 전해주는 듯 했다. 그는 의심받지 않았다. 매 순간 짓누르던 공포가 사라지고 찰스는 마치 학교에서 해방된 소년처럼 가벼움을 느꼈다. 하지만 곧 불안이 밀려왔다. 어떤 의미에서는 두 사건 모두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다. 경찰은 아직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던가? 어쩌면 추가 조사가 이뤄질지도 몰랐다. 설령 그렇다 해도 어쩔 것인가? 새로 밝혀질 게 뭐가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다. 이 일은 완전히 끝난 것이다. 그리고 우나는? 오후에 그녀를 만나러 갈 것이다. 아, 생각만 해도 행복하군. 그녀는 자신이 무심했던 이유를 이해해 줄 것이다.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도 알아줄 것이다. 어쩌면 결혼 날짜를 정하자는 말에 미소로 응답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기쁨을 더해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날 오후 찰스는 크게 실망했다. 우나가 집에 없었던 것이다. 친구들을 만나러 글로스터에 가 있었고 일주일 뒤에나 돌아온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주소를 알아내 그날 저녁 두툼한 편지를 써보냈다. 며칠이 흘렀다. 찰스는 차츰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얼굴에서 불안의 흔적이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예전의 온화하고 밝은 표정이 돌아왔다. 그 어두운 사건은 그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졌다. 공장의 상황도 조금은 나아진 듯 했다. 새 기계가 계약 기한보다 일찍 도착해 이미 설치를 마치고 가동 중이었다. 찰스는 매우 만족했으며 샌디 맥퍼슨도 이거 정말 훌륭하네요 라며 감탄을 감추지 못했다. 기계가 처음으로 가동되어 생산 단가가 산출되던 날 모두가 설렘과 기대에 들떠 있었다. 표준 A 모델의 가공 단가가 1펜스 반에서 1펜스 반으로 줄었어요. 세트당 10근이나 절감된 거죠. 맥퍼슨이 열정적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노설런턴 공사 견적에서 72파운드를 줄일 수 있었다는 뜻이죠. 그때 이 기계만 있었더라면 그 일감은 우리가 따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찰스는 리즈 근교의 대형 프로젝트 견적서를 새로 수정해 보냈다. 이전 견적보다 거의 100파운드나 낮춘 금액이었다. 며칠 뒤 그들이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나중에 찰스가 알아보니 차이는 불과 25파운드였다. 당신 말이 맞았어, 샌디. 새 기계를 들인 건 정말 잘한 결정이었네. 그렇죠. 나쁘지 않죠. 스코틀랜드인 맥퍼슨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찰스에게 또 다른 활력을 준 것은 건축가의 방문이었다. 그는 방 2개를 더 짓고 현관홀을 확장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추가하는 설계도를 제시했다. 정원사도 와서 집 주변을 더 아름답게 꾸밀 방법을 제안했다. 찰스는 이 도면을 우나에게 보여줄 생각에 흐뭇했다. 이런 계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가 늘 그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증명해줄 터였다. 물론 그런 증명이 필요하다면 말이다. 피터 역시 오랜만에 평온해 보였다. 그는 새 집사를 고용하고 대규모 채소 재배 사업을 새롭게 구상 중이었다. 새로운 일에 몰두한 덕분에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도 한층 밝아졌다. 찰스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연 것만 같았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고 이제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해질 기회를 얻은 듯 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한 사건이 그 희망을 무참히 깨트렸다. 그 일은 단숨에 찰스를 다시 어둠 속으로 끌어내리며 이미 벗어났다고 믿었던 공포 속으로 밀어넣었다. 18장 찰스, 공포에 사로잡히다. 때마침 제조업자협회 분기만찬이 뉴캐슬에서 열리게 되었고 앞서 중요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찰스는 그곳으로 향했다. 그는 화요일 아침 기차를 타고 출발해 그곳에서 하룻밤 묵은 뒤 다음 날 돌아왔다. 그 행사는 그가 기대한 만큼 흥미로웠고 수요일 점심을 마친 후 공장에 도착했을 때 그의 기분은 무척 좋았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 게인즈를 불러 자신이 자리를 비운 동안 도착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다. 업무를 마무리한 뒤 게인즈가 충격적인 말을 꺼냈다. 그 런던 경찰청 형사 말입니다. 프렌치 경감이라고 하던데 어제 사장님을 찾아왔었어요. 사장님께서 휴가를 가기 전에 런던에 잠깐 다녀왔다고 했는데 그 날짜를 적어둔 메모를 잃어버려서 보고서를 마무리하려면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찰스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얼이 빠졌다. 프렌치 경감이 아직도 이곳에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아, 맞다.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그건 알려줘도 상관없는데 날짜를 알려줬나? 게인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장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 직접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찰스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설마 내가 경찰에 잡혀갈까봐 걱정이라도 한 건가? 찰스가 웃으며 말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은 아닐 텐데 그게 전부였나? 게인즈는 망설였다. 찰스는 그가 늘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듣자 하니 프렌치 경감은 한참을 머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갔다고 했다. 무슨 이야기였냐고 묻자 게인즈는 대략 이렇게 설명했다. 경기 침체와 이 지역의 경제난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자신이 최근 일하던 요크셔와 링컨 지역의 사정을 비교하며 한 이야기, 공장에서 인원 감축이나 임금 삭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런 위기가 언제 있었고 언제 해결되었는지 등등이었다. 찰스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어떻게든 게인즈를 돌려보내려 애썼다. 요즘은 다들 그런 이야기만 하지. 안타깝지만 말이야.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말했다. 자, 게인즈, 그게 전부인가? 그 견적서는 오늘 오후 우편으로 암스트롱사에 보내게. 게인즈는 서류를 챙겨 나갔고 찰스는 혼자 남아 이 불길한 소식을 곰곰이 생각했다. 프렌치 경감이 콜드 피커비를 떠났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돌아온 이유가 뭘까? 설마 정말로 그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걸까? 크라우더 사건이라니. 웨더럽 사건이 아니라. 런던 경찰청 형사가 메모를 잃어버렸다는 게 말이 되나? 게다가 찰스가 하루 비운 틈을 타 그런 질문을 하다니. 그래, 수상했다. 그는 분명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뭐 때문에? 그는 찰스에게 공장에 대한 건 묻지도 않았다. 돈 문제일 리도 없었다. 그도 자신이 한동안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는 걸 숨기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뭘까?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협이 찰스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었다. 혹시 괜한 걱정을 하는 건 아닐까? 경감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 정말로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메모지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 찰스는 그렇게라도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불안은 더 커졌다. 알고 보니 프렌치 경감이 집에도 다녀갔다는 것이었다. 그는 롤린스 부부를 따로 만나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한다. 신중한 개인조와는 달리 롤린스는 망설임 없이 모든 사실을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프렌치는 만족하지 않은 듯 했다. 공장에서처럼 경감은 이번에도 아무 의미 없는 잡담을 이어갔다. 찰스의 일상에 대해 외출이 잦은지, 손님을 자주 초대하는지, 심지어 우나멜러와 자주 만나는지도 물었다. 그는 또 찰스의 집 위치가 무척 마음에 든다며 집을 한 바퀴 둘러봐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찰스는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모든 것이 불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뒤로 프렌치에게서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그는 또다시 이 마을을 떠난 듯 보였다. 시간이 흐르자 찰스는 확신하게 되었다. 프렌치가 말한 보고서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지나고 보니 괜한 걱정을 했던 것이다. 이후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단 한 가지를 빼고 우나와의 관계가 더는 진전되지 않았다. 그녀는 다정했고 찰스가 원하면 언제든 만나주었으며 함께 골프를 쳤고 집과 정원 설계도를 함께 보기도 했지만 그녀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결혼 날짜는 물론 심지어 결혼할지 말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녀는 설계도는 마음에 들어 했지만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요컨대 그녀는 찰스를 애태우기만 할 뿐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찰스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대답을 재촉하면 그녀의 대답은 아니요일 거라고 넌지시 말했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그날 찰스는 공장에서 고된 하루를 보냈다. 일부 자재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중요한 작업이 멈췄고 그 때문에 계약 기간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모두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일하다 보니 신경은 곤두서고 근심이 쌓여갔다. 찰스는 관련 서류를 집으로 가져와 계약을 어긴 하청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서를 작성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일은 간단하지 않았고 찰스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을 예상했다. 찰스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여유롭게 시가를 피우며 석간신문을 읽었다. 그리고 9시쯤 서재로 들어가 서류를 펼쳐놓고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는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곧바로 논지의 큰 틀을 잡고 초안을 구성한 다음 각 항목의 세부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어 10시 무렵이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몇 분 뒤 차가 현관 앞에 멈춘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초인종이 울렸다. 찰스는 롤린스가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어 낮은 목소리로 주고받는 소리가 들리더니 묵직한 발소리와 함께 서재 문이 열렸다. 롤린스가 말했다. 르커스 경감과 프렌치 경감님이십니다. 찰스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두 사람 모두 굳은 표정이었고 내키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 같았다. 게다가 그들은 방을 가로질러 오는 기척도 없이 어느새 찰스 곁에 서 있었다. 찰스는 불안하게 일어섰고 롤린스는 조용히 문을 닫고 사라졌다.
그때까지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문이 닫히자 루커스 경감이 침묵을 깼다. 스윈번 씨,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저희도 유감입니다만 체포영장을 갖고 왔다는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당신을 앤드루 크로우더 씨와 그의 하인 존 웨더럽 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또한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기록되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가 대기 중이니 조용히 동행해 주신다면 불편은 끼치지 않겠습니다. 찰스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어 숨쉬기가 힘들었다. 지금 자신이 들은 이 믿기 힘든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란 말인가? 설마 단순한 의심만으로 자신을 체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니, 그럴 리 없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 따위가 있을 리 없었다. 절대 아니다. 단 하나의 허점도 남기지 않았다. 이건 분명 끔찍한 착오다.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걸까? 오, 신이여, 이건 현실이 아니다. 현실일 리 없다. 찰스는 옆 탁자에 놓인 디켄더에서 브랜디를 따라 단숨에 들이켰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원하던 한 잔이었다. 순식간에 마음이 가라앉자 그는 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경감님, 큰 실수를 하고 계신 것 같군요. 물론 제가 지금 그런 말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어쨌든 가야 한다면 가겠습니다. 곧 오해가 풀릴 겁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스윈번 씨. 루커스가 대답했다. 꼭 변호인을 만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함께 가시죠. 찰스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준비됐습니다. 코트를 좀 챙기고 싶군요. 물론이죠. 놀랍게도 그들은 찰스를 제지하거나 붙잡지도 않았으며 수갑도 채우지 않았다. 하지만 찰스는 두 사람이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 자신이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제압당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세 사람은 나란히 복도로 나갔고 찰스는 코트를 향해 걸었다. 제가 가져다 드리죠. 프렌치가 말했다. 그는 코트를 내려 찰스에게 건넸고 찰스는 팔을 끼워 넣었다. 그리고 프렌치 경감이 건넨 모자까지 받아쓰고 현관으로 향하던 그는 걸음을 멈췄다. 롤린스에게 알려야겠군요. 제가 말할까요? 아니면 두 분 중 한 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스윈번 씨. 그럼 저기 벨을 눌러주시겠습니까? 벨이 울리자마자 롤린스가 재빨리 나타났는데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챈 모양이었다. 그의 얼굴이 공포로 굳어 있었으니까. 이 신사분들과 함께 다녀오겠네. 찰스는 가능한 한 태연하게 말했다. 아마 하루 이틀이면 돌아올 거야. 롤린스는 간신히 알겠습니다, 사장님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찰스는 복도를 지나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그의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다시 저 현관문을 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 그저 경찰의 실수일까?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 그때 루커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에 타시죠, 스윈번 씨. 프렌치는 이미 대기 중인 차에 타 있었고 어리빠진 찰스는 그 뒤를 따랐다. 마지막으로 루커스 경감이 올라타자 비좁은 뒷좌석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게 되었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법경찰이 운전석 옆자리에 올라타자 차는 곧 움직였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찰스는 공포에 사로잡혔고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어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설마 정말로 내가 범인이라고 믿는 걸까? 그러나 경찰은 확실한 증거 없이는 절대 체포하지 않는다는 걸 찰스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그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자신이 의심받을 만한 행동이나 발언을 하지 않고 이 상황을 무사히 넘기는 일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다. 불공평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냉정하고 숙련된 여러 명의 수사관을 혼자 상대해야 하는 피의자에게는 절대로 불리한 싸움이었다. 그래도 브랜디 덕분에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는 믿음 덕분에 그는 침착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차는 끝없이 달리는 듯 했다. 어둠 속에서도 찰스는 집을 둘러싼 숲의 형체와 그 너머의 들판, 게일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드문드문 늘어선 집들, 그리고 마침내 대문을 지나 닫히는 철문을 희미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 찰스는 그 철문이 닫히는 의미를 곰곰이 생각할 여유는 없었지만 그 쇳소리는 섬뜩한 울림으로 그의 기억에 남았다. 세 사람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나란히 서서 구석에 책상 하나뿐인 빈 방으로 들어갔다. 루커스 경감의 태도는 업무적으로 바뀌었고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찰스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우선 찰스는 공식적으로 기소되었다. 8월 25일과 11월 1일 각각 콜드 피커비의 더 모트에 거주한 앤드루 크로우더와 그 집의 집사 존 웨더럽을 고의로 살해했다는 살인 혐의였다. 이어 그는 진술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그가 진술할 의무는 없지만 만약 한다면 그 내용은 증거로 사용된다는 경고도 받았다. 찰스는 이건 명백한 오해일 뿐이며 지금은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대답했다. 이로써 공식적인 절차는 모두 끝났고 찰스는 다른 방으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그는 철저한 신체 검사를 받았다. 검사 후 옷은 돌려받았지만 주머니에 있던 칼, 접이식 가위, 그리고 날카로운 금속 도구는 모두 압수되었다. 그리고 그는 독방에 갇혔다. 찰스는 모든 과정이 예상외로 친절하게 진행되어 약간 놀랐다. 그들은 그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고 위협을 하거나 교묘하게 말실수를 유도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신체 검사를 맡은 경찰관들은 친절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으며 그에게 불필요한 굴욕을 주지 않으려 애썼다. 감방문을 잠근 경관도 예의 바르게 안녕히 주무십시오라고 인사했다. 프렌치와 루커스 역시 이번 일을 유감스럽게 여긴다면서도 어디까지나 개인 감정 없이 공적인 임무로 대하는 듯 했다. 루커스는 찰스의 변호사 알렉산더 퀼터에게 상황을 알리고 다음날 아침 면담이 진행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찰스는 이보다 더 나은 대우를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단단한 매트리스 위에 몸을 눕히고 세상 모든 것과 자신을 가로막는 잠긴 문을 바라보는 순간 진짜 공포가 밀려왔다. 그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그런 확신을 가졌던 건 찰스만이 아니었다. 그레판도 그랬다. 그도 범죄의 흔적을 감추고 해외로 도주했을 때는 모든 게 완벽히 안전하다고 믿었을 것이다. 스미스, 마혼, 라오스. 그들 중, 아니 수많은 이들 중 자신이 위험하다고 느낀 사람이 있었을까? 그렇다면 찰스라고 해서 다를 게 있을까? 그렇게 어둑한 감방 안에 홀로 앉은 그는 완벽하다고 확신했던 자신의 계획이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게 느껴졌다. 그는 예전에 읽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렸다. 죄인들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결국은 실패로 끝나는 이야기들 말이다. 오스틴 프리먼이 쓴 이중 전개 방식의 추리 소설들. 범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확신했지만 그 흠잡을 데 없는 계획들은 결국 허점투성이었다. 실수와 방심, 그리고 단서들로 가득한. 절망적인 수단을 선택한 후 여러 번 괴로움에 시달려온 찰스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끔찍한 운명을 떠올리는 것조차 두려웠다. 그는 몇 시간 동안 뒤척이다가 마침내 불안한 잠에 빠졌지만 악몽이 그를 쫓아다녔고 마침내 친절한 경관이 짧게 인사하며 아침 식사를 가져왔을 때야 눈을 떴다. 퀼터 변호사님이 9시 반에 오실 겁니다. 경관이 말했다. 11시에는 치안판사 앞에 서게 되겠지만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길어야 5분이면 끝날 겁니다. 그 전에 퀼터 변호사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찰스가 대답했다. 퀼터 변호사가 여기로 오나요? 네, 여기로 오십니다. 찰스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지난밤의 극심한 공포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이제는 최소한 차분히 생각할 수 있었고 변호사가 도착할 즈음에는 거의 평정을 되찾고 있었다. 알렉산더 퀼터는 체격이 크고 거칠게 생겼는데 복잡한 법리보다 법정 변론에 능하다는 평을 듣는 사람이었다. 그의 파트너 던스폴드는 법률 해석의 권위자였는데 그 둘은 함께 있으면 그야말로 막강한 조합을 이루었다. 호탕한 성격의 퀼터는 문이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찰스를 향해 큰 소리로 인사했다. 이런 친구, 정말 끔찍한 일이군. 하지만 곧 풀려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 도대체 경감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네. 잘 지냈나, 퀼터? 이렇게 빨리 와줘서 고맙네. 퀼터도 그에 못지않게 활기차게 대답했다. 잠시 위로의 말을 건네던 그는 이내 목소리를 낮추어 본론으로 들어갔다. 좋아.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말해주게. 그리고 부탁이지만 숨김없이 다 말해야 하네. 자네 자유가 달린 일이야. 모든 걸 다 말해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찰스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재정적 어려움부터 더 모트 저택을 방문했던 일, 삼촌의 냉담한 반응 등을 사실 그대로 설명했다. 이어 공장 기계 문제, 은행과 보스톡에게 대출을 요청했던 일, 그림을 담보로 돈을 마련한 과정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런던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했지만 그림과 레딩 기계 거래만 언급했다. 그리고 건강이 나빠져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결심한 이유, 나폴리에서 받은 정보, 귀국하던 과정, 장례식에 맞춰 도착했던 일까지 모두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기계를 들인 뒤 회사의 재정 상태가 점차 호전된 과정까지 빠짐없이 설명했다. 단, 삼촌 앤드루 크로우더나 집사 웨더럽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그가 말을 마치자 퀼터가 말했다. 좋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군. 물론 한두 가지 불리한 점이 있긴 하지만 큰일은 아니야. 그런데 자네, 유언장 내용을 알고 있었나? 물론 알고 있었지. 모두가 알고 있었어. 삼촌은 거의 모든 재산을 몰리 부인과 나에게 나눠주겠다고 여러 번 말했으니까. 퀼터는 예리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그중 몇 가지는 찰스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비교적 잘 대처했다. 그는 자신이 꾸며낸 해명이 꽤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사실에 만족했고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는 빈틈이 없어 보였고 결백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지금으로선 이 정도면 충분하네. 퀼터가 마무리하며 말했다. 11시에 치안판사 앞에 설 거야. 그리고 구속 연장이 결정될 거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변론을 준비하면 되네. 치안판사 앞에 나가기 전에 뭔가 해볼 수 있는 건 없나? 퀼터가 고개를 저었다. 없어. 구속 연장은 거의 확실해. 경찰은 늘 그렇게 처리하니까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보석은 불가능하네. 미안하지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 이런 중대한 사건은 절대 허락하지 않거든. 그래도 괜찮을 거야. 조금 불편하겠지만 금방 나갈 수 있을 걸세. 사실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보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걸 보고 나서야 태도를 정리할 수 있지. 변호인대 문제는 그 다음에 상의하자고. 면담이 끝났을 때 찰스는 자신이 기운을 내야 할지 절망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퀼터의 태도만 보면 이 사건은 결국 재판으로 갈 게 분명했다. 즉, 경찰이 그럴 만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퀼터는 결과를 희망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는 정말 확신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지 위로의 표현일 뿐일까? 찰스는 다시금 몸서리 쳐지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러나 오래 생각할 틈이 없었다. 그는 곧 법정으로 불려나갔으니까. 재판정에는 그가 알고 지내던 4명의 친구들이 판사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몹시 난처한 표정으로 자신과 찰스 모두를 딱하게 여기는 듯 했다. 그러나 판사들은 냉정하게 재판을 진행했고 루커스 경감의 체포 경위를 듣더니 별다른 논의 없이 구속 연장을 승인했다. 몇 분 뒤 찰스는 다시 감방으로 돌아왔다. 그제야 찰스는 시간이 얼마나 더디게 흘러가는지 실감하기 시작했다. 대우만큼은 불만을 품을 수 없었다.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식사도 그럭저럭 괜찮았으며 누구도 그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했다. 게다가 퀼터가 면회를 올 때마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가끔은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찰스에게 시아나칼륨을 구매한 적이 있느냐고 물은 것이다. 퀼터는 매우 단호했다. 좋아, 수임번. 사실대로 말하게. 산 적 있나? 없나? 찰스가 없다고 맹세하자 퀼터는 질문을 이어갔다. 좋아, 그럼 검찰이 샀다고 주장해도 반박할 수 있는 거지? 찰스는 속으로는 겁에 질렸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지독하게도 느리게 흘러갔다. 그리고 치안 판사 앞에 섰을 때 찰스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너무 많아 거의 말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퀼터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변론을 유보하겠습니다 라고 짧게 말했다. 이후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퀼터는 밤낮 없이 분주히 움직였고 재판을 보름 앞두고 모든 준비가 끝났다. 변호인으로는 법조계에서 최고로 평가받는 루시어스 해픈스톨이 선임되었고 그를 보좌할 인물로는 역시 업계 최고로 손꼽히는 에버러드 빙 변호사가 함께했다. 수차례 회의가 열렸고 돈과 실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 찰스는 예상보다 잘 견디고 있었다. 하지만 희망의 순간은 언제나 짧았고 냉혹한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특히 밤이 되면 고통이 심해져 종종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공포로 온몸이 식은땀에 젖었다. 한 달 사이 찰스는 눈에 띄게 여이고 창백해졌으며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기다림 끝에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재판의 날이 다가왔다. 19장 찰스 법정에 서다. 찰스는 9주간의 수감 동안 예전의 밝고 낙천적인 모습을 잃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리 없다고 필사적으로 믿으려 했지만 때로는 끔찍한 의심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퀼터와 루시어스 해펜스톨이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만 있다면 큰 돈이라도 내고 싶을 만큼 초조했다. 그들은 결코 비관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언제나 재판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물론 불쾌하긴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나쁜 결과로 이어질 리 없다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찰스의 마음속엔 늘 의문이 남았다. 지난 9주는 그의 인생에서 9회가 흘러간 듯한 시간이었다.
마지막 재판이 있던 화요일 아침, 그는 막연히 어떤 재앙이 닥쳐올 것 같은 무거운 불안감에 짓눌린 채 잠에서 깼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자 다시금 공포가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종종 재판이 빨리 열리기만을 바랐다. 그 시련이 아무리 괴롭더라도 언제 끝날지 모를 불안과 긴장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희망을 잃는 것이 그 어떤 고통보다 더 무서운 일임을 깨달았다. 그는 사실상 이중의 시련에 직면해 있었다. 퀼터의 말에 따르면 그는 2건의 혐의로 각각 따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었다. 먼저 크로우더 사건이 다뤄지고 그 다음에 웨더럽 사건이 이어질 것이었다. 찰스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격렬히 분개했다. 2 사건을 함께 다루지 않는 것은 고통의 연장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퀄터는 그것이 오래된 관례로 어떤 경우에도 바꿀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날 아침, 찰스에게는 비교적 괜찮은 아침 식사가 주어졌지만 그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법정으로 가는 길은 악몽 같았다. 그는 꿈꾸듯 멍한 상태로 도착해 석조 복도로 이어진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벤치가 있었고 그는 2명의 교도관 사이에 앉아 기다렸다. 하지만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갑자기 문과 근처가 분주해지더니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교도관들이 벌떡 일어섰다. 재판장님 들어오십니다. 이쪽 계단으로 올라오세요. 찰스는 앞서가는 교도관을 따라 계단을 올랐고 2번째 교도관이 그 뒤를 바짝 따랐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적막하고 어두운 방에서 사람들로 가득한 법정으로 들어온 찰스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느꼈다. 그래, 느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이 그를 에워쌌다. 법정은 발 디딜 틈도 없이 붐볐고 그들 모두가 찰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런 눈으로 쳐다보다니 짐승 같군.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어 눈을 내리깐 채 교도관의 손짓에 따라 피고인석 앞으로 걸어가 기다렸다. 잠시 정적이 흐르자 그는 다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전에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이 법정에 섰던 일을 떠올렸다. 자신이 서 있는 아래쪽, 마치 움푹 팬 웅덩이처럼 보이는 곳에는 변호사들과 그들의 보좌관들이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기자석이 있었다. 그 너머에는 법원 직원들이 있었으며 그 뒤로는 높게 솟은 판사석이 있었다. 그곳에는 흰 가발과 붉은 법복을 입은 작은 노신사가 앉아 있었고 그 뒤 벽에는 왕실 문장이 상징적으로 걸려 있었다. 오른편에는 비어있는 배심원석이, 왼편에는 증인석이 있었고 양쪽 뒤편에는 빽빽이 들어찬 방청석이 줄지어 있었다. 찰스는 급히 주위를 살피다 앞쪽의 작은 움직임에 시선을 고정했다. 판사석 앞에 있던 법원 직원들이 일어서서 말하고 있었다. 깜짝 놀란 찰스는 그가 자신을 향해 말하고 있음을 깨닫고 움찔했다. 찰스 하그리브 스윈번, 당신은 1933년 8월 25일 요크셔 콜드 피커비의 더 모트에 거주하던 앤드루 크로우더를 아기를 품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신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눈앞에 위험이 닥치자 찰스는 오히려 침착해졌다. 자신의 목소리가 놀라울 만큼 안정적이어서 그 자신조차 놀랐다. 무죄입니다. 그의 진술은 기록되었고 재판은 느리지만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찰스에게 이 재판은 인생이 걸린 중대한 순간이었지만 뜻밖에도 극적인 긴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사실 찰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재판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우선 배심원단이 입장했고 양측 모두 배심원 명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찰스는 9명의 남자와 3명의 여자로 구성된 배심원들의 이름이 불리고 그들이 배심원석으로 이동할 때마다 각자의 성향과 심리를 추측해보려 애썼다. 첫 번째로 호명된 배심원 대표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단단한 체격의 남자였는데 결의에 찬 태도를 지닌 중상류층 자영업자 혹은 소규모 점포 주인처럼 보였다. 자기 주관은 뚜렷하지만 사고의 폭은 지극히 좁은 인물이었다. 찰스는 그가 냉정하고 실용적이라 자부하는 부류, 즉 상상력은 모자라고 언제나 가장 단순한 답을 상식이라 믿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그에게 철학적이나 심리적 관점은 그저 헛소리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징크스였다. 그러나 두 번째로 호명된 인물은 그와 정반대였다. 키가 크고 여윈 그는 창백한 얼굴에 어딘가 몽상적인 눈빛을 지니고 있었으며 손가락은 마치 발톱처럼 길고 가늘었다. 찰스는 그가 배심원 대표와는 정반대의 성향을 지녔으며 실용적인 견해를 거부하고 심리적 판단을 내리는 척 하겠지만 자기 고집과 편견에 이끌릴 사람으로 생각했다. 그는 배심원 대표를 따라 배심원석으로 들어갔다. 그 뒤로 나머지 10명이 차례로 앞으로 나왔다. 찰스는 그들이 정말로 다양한 군상을 대표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늘 앞사람의 의견에 휘둘릴 듯한 턱선이 흐릿한 작은 남자, 그리고 세상 누구의 설득에도 꿈쩍하지 않을 정도로 완고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남자도 있었다. 또 평범하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정의를 중시하면서도 동정심에 약한 부류였다. 3명의 여성 중 2명은 찰스를 향해 연민 어린 눈길을 보냈지만 세 번째 여인은 마르고 신경질적으로 보였는데 아마도 소화기관이 좋지 않고 잔소리가 심한 여편네일 듯 했다. 그 여인이 마지막 배심원 자리를 채우자 모두가 절차에 따라 선서를 마쳤다. 이 모든 절차를 주재하면서도 개입하지 않은 채 해리엇 판사는 마른 스핑크스처럼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는 세월의 깊이와 인생의 지혜가 엿보였다. 찰스는 그가 냉정하지만 공정한 판사로 정평이 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법의 기준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공정하지만 냉정한 판결로 그의 판결을 뒤집은 항소는 거의 없다고 했다. 그때 다시 법정의 움직임이 있었다. 모든 예비 절차가 마무리되자 검찰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두 발언을 시작하려 했다. 찰스는 리처더 브랜더경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는 판사 해리엇처럼 냉정하고 강직하지만 생명이나 자유를 잃을 위기에 처한 불운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신중하고 공정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체격이 크고 어깨가 넓은 그는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냉철한 논리와 명확한 사실을 근거로 한 몇 마디로 변호인의 감정적 고소를 단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몸을 기울여 메모를 정리하면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발언을 시작했다. 처음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법정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잠시 후 그는 몸을 곧게 세우더니 왼손을 허리에 얹었는데 그것은 그의 상징적인 제스처였다. 그러고는 울림 있는 깊은 목소리가 법정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그는 사건의 중대함과 배심원의 막중한 책임을 간단히 짚은 뒤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전혀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아닙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유사한 사례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인간의 본성의 지금과 같은 한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금전적 이득을 노린 살인 유형에 속합니다. 피고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있었으나 상당한 유산을 상속받을 예정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기소된 이유는
자신의 재정난을 해결하고자 유언자를 살해했다는 혐의 때문이죠. 그는 잠시 찰스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피고인 찰스 하그리브 스윈번은 1898년에 태어나 현재 35살입니다. 그는 벅스턴과 요크의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소년 시절부터 총명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1913년 리즈 대학교를 졸업했고 이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16년에 그는 입대하여 프랑스 전선에서 2년간 복무하는 동안 2차례 부상이 있었으나 명예롭게 복무를 마쳤습니다. 제대 후 다시 리즈 대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마쳤고 과학 전공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21년 그는 아버지와 삼촌이 운영하던 그로우더 전기 모터 회사에 입사했으며 이후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이듬해인 1922년 피고의 삼촌이자 전기 모터 공장의 공동 소유주였던 앤드루 크로우더는 사업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손을 떼며 자신이 투자한 자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그 후 공장은 피고의 아버지 헨리 스윈번의 단독 소유가 되었고 피고는 그때부터 동업자로 참여했습니다. 5해 뒤인 1927년 헨리 스윈번이 사망하자 피고는 공장의 유일한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서론을 마친 뒤 리처드 경은 공장의 흥망성쇠를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찰스가 경영을 맡은 뒤 처음에는 번창했으나 곧 어려움에 빠졌다고 했다. 그는 한 항목씩 짚어가며 찰스의 재정이 점점 악화해간 과정을 추적했다. 찰스는 괴로운 심정으로 이 모든 정보가 자신만 알고 있는 비밀 장부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차렸다. 이 수치들은 증거로 제출될 것입니다. 리처드 경이 말했다. 이를 통해 배심원 여러분은 지난 여름 무렵 피고의 재정 상태가 더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시 그는 사실상 파산 직전에 있었으며 자신을 구하기 위해 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몰락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의 재정적 위기만으로도 범행의 동기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에게는 금전적 공경보다 더 강력한 또 하나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동기가 첫 번째 동기보다 더 우세했는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는지 여러분도 짐작하실 겁니다. 피고는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리처드 경은 이 논지를 계속 이어갔다. 찰스는 우나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신음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우나를 향한 그의 사랑이 잔혹할 만큼 세밀하게 공개되었다. 완전한 파멸을 피하려면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었을까요? 피고는 통상적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그는 은행 계좌에서 6,000파운드를 초과 인출했으며 8월 14일에는 추가 인출을 허락해달라고 지점장을 찾아갔습니다. 같은 날 그는 고리대금 업자에게서 1,000파운드를 빌리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즉, 은행 대출도 사채도 모두 막혔지만 아직 시도하지 않은 가능성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삼촌 앤드루 크로우더였죠.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리처드 경은 앤드루 크로우더의 재산과 유언 내용, 건강 상태, 그리고 그의 독특한 성격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피고는 삼촌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고 실제로 8월 15일, 17일, 그리고 25일에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 크로우더는 그에게 1,000파운드짜리 수표를 건넸지만 추가로 더 줄 의향이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피고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1,000파운드를 받았고 곧이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배심원 여러분,
1,000파운드나 2,000파운드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피고의 개인 장부에 적힌 수치에 따르면 최소한 6,000에서 7,000파운드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리처드 경이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나머지 필요한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한 곳뿐이었습니다. 스윈번 씨는 삼촌의 유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앤드루 크로더가 죽기만 하면 자신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했습니다. 리처드 경은 메모를 확인하는 척하며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나 찰스도 눈치챌 만큼 그의 침묵은 자신의 주장을 각인시키려는 계산된 정적이었다. 방청객들은 숨을 죽인 채 집중했다. 찰스는 용기를 되찾으려 애썼다. 그러나 이 냉정한 논리 앞에 그의 동기는 어둠 속 등대 불빛처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물론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동기는 처음부터 문제가 아니었다. 그 사실은 자신도 이미 인정해온 사실이었다. 문제는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그 행동을 입증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리처드 경이 말을 이었다. 앤드루 크로더는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매 식사 후 하루 3번씩 특정 약을 먹었습니다. 그 약은 솔터 소화제로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으며 일정한 크기의 같은 병에 담겨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윈번 씨가 삼촌의 지병과 식사 후 매번 이 약을 한 알씩 복용했다는 습관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아마 스윈번 씨는 이런 계산을 떠올렸겠죠. 만약 알약 안에 독을 넣을 수 있고 그 독이 든 알약을 앤드루 크로더의 약병 속에 넣을 수만 있다면 언젠가 그는 그 알약을 삼켜 죽게 될 것이며 약을 넣은 사람은 그 자리에 없어도 상관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실제로 그 독이 이 알약 중 하나에 주입되었고 그 약이 앤드루 크로더의 약병에 들어갔으며 고인은 그 약을 먹은 끝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찰스는 또 한 번 공포의 파도에 휩싸였다. 물론 그는 이 부분이 검찰 측 주장의 핵심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단정적이고 확신에 찬 어조로 공개되자 그 사실이 훨씬 더 치명적으로 느껴졌다. 리처드 경은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었다. 물론 그게 그의 일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확신에 차 보이게 행동하라고 돈을 받는 사람일 뿐이다. 괜찮다. 찰스는 자신을 다독였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고는 8월 15일과 17일 두 차례 삼촌을 만났습니다. 리처드 경이 말을 이었다. 두 번째 만남, 즉 17일에 앤드루 크로더는 피고에게 1,000파운드짜리 수표를 건넸습니다. 저는 이때 피고가 자신의 요청이 거절되었음을 알고 돌아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1,000파운드를 받았고 어쩌면 한 번 더 받을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지만 그가 원한 것은 6,000 혹은 7,000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바로 그 시점에 피고가 범행을 결심했으며 그 순간 삼촌의 운명은 결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인 8월 21일, 피고는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21일과 22일, 겉으로는 공장에 새로 들일 기계를 구매하기 위해 레딩사를 방문하는 출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실제로 레딩을 방문했지만 저는 그가 그 외에도 2가지 비밀스러운 일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만약 앤드루 크로우더가 살해되더라도 피고가 실제로 그 돈을 손에 넣기까지는 몇 주, 어쩌면 몇 달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버틸 자금이 필요했겠죠.
이제 피고 스윈번 씨는 런던을 방문할 때 그의 아버지가 수년간 모아온 그림 14점을 싣고 갔으며 총 가치는 약 3,000파운드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그림을 세척하기 위해 가져간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 목적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그림들을 2,100파운드를 받고 전당포에 맡겼으며 그 돈은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그림을 6개월간 맡길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그가 그 무렵 자금이 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행 중에 이루어진 두 번째 비밀스러운 일은 훨씬 더 사악했습니다. 저는 그날, 즉 피고가 런던에서 돌아오던 날 아침 그가 워털루역 근처에 있는 어느 약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입증하겠습니다. 그는 가명을 대며 말벌집을 없애려는 목적이라는 핑계로 약 28g의 시아나 칼륨을 구매했습니다. 바로 그 독이 앤드루 크로우더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법정이 술렁였다. 모두가 그 발언의 의미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듯 했다. 그의 발언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찰스는 공포에 찬 눈으로 배심원들의 얼굴을 살피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폈다. 배심원 대표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고 그의 표정은 유죄라고 말하고 있었다. 찰스는 만약 그에게 결정권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재판을 끝내고 바로 판결을 내렸을 거라 생각했다. 그 옆에 왜소한 남자는 망설이는 기색이었지만 찰스는 그가 어떤 문제든 늘 우유부단하게 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배심원들은 대체로 사건이 명백하다고 여기는 듯했다. 심지어 연민을 보이던 두 여인의 표정도 변해 있었다. 여전히 슬퍼 보였지만 그녀들은 이제 찰스의 시선을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마른 체형의 여인은 그의 유죄를 확신한 듯 보였다.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동안 찰스의 마음은 깊이 가라앉았다. 리처드 경의 세련되고 유려한 목소리는 음악처럼 높낮이를 오가며 계속 이어졌다. 찰스는 공포에 휩싸인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리처드 경의 모습은 이제 혐오스럽고 위협적인 존재로 변해 있었다. 강하게 각진 이목구비, 크고 뚜렷한 코, 네모진 턱, 얇은 입술, 단호한 표정, 냉혹하고 한치의 자비도 없는 얼굴. 위험한 사람이다. 찰스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찰스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찰스는 그 장면에 너무 깊이 사로잡혀 잠시 몇 문장을 놓쳤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귀를 기울였다. 리처드 경은 이제 찰스가 8월 25일 더 모트를 방문한 일, 즉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방문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피고는 그날 더 모트를 방문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피고가 8월 23일 런던에서 시아나 칼륨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겠습니다. 또한 고인이 시아나 칼륨이 들어있는 알약을 복용해 사망했다는 사실도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그 두 사건 사이에 피해자를 만난 유일한 때가 바로 그날의 방문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독을 고인의 약병에 넣었다면 틀림없이 그날 방문 중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왜 피고는 그날 더 모트를 방문했을까요? 피고는 그 며칠 전 이미 2번이나 그곳에 다녀갔으니 단순히 안부 인사차 방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돈을 빌리러 간 것도 아닐 겁니다. 그는 이미 가능한 한 모든 시도를 다 했으니까요. 저는 그 방문이 단 하나의 목적, 즉 독이 든 알약을 약병 속에 넣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 방문과 관련해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여인들이 자리를 비운 뒤 피고는 고인과 단 둘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식탁보 위에 와인 한 잔이 엎질러졌습니다. 이 부분 역시 증언을 들은 후 판단해야 할 겁니다. 그것이 단순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피고가 고인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고의로 흘린 것인지 말입니다. 이어서 리처드 경은 크루즈 여행 이야기를 꺼냈다. 피고가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이는 이 계획의 핵심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앤드루 크로우더가 사망했을 때 피고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죠. 실제로 그는 그때 나폴리에 있었습니다. 이어서 찰스가 승선권을 예매한 과정, 항해 중에 일어난 일, 나폴리에서 받은 무선 정보, 그리고 장례식에 맞춰 콜드 피커비로 돌아온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제 리처드 경은 말을 이었다. 이 항해와 관련해 특히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날짜의 관계입니다. 피고는 8월 26일 아침에 항해표를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배심원 여러분, 그 전날인 25일 밤 그는 삼촌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약병을 바꿔치기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피고는 약을 바꾸기 전까지 기다리다가 일이 끝나자마자 가장 빨리 떠나는 크루즈를 예약한 겁니다. 두 번째 사실은 피고가 항해 내내 신경이 날카롭고 불안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는 상륙 후 배로 돌아오자마자 늘 편지가 도착했는지부터 확인했고 무선 정보가 갑판으로 전달될 때마다 눈에 띄게 초조해했습니다. 같은 배에 탔던 셔먼 부인이 피고 상태를 알아차리고 그의 건강을 걱정하자 그는 몸이 좋지 않아 휴양차 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초조함이 삼촌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가정 외에는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피고의 그림 14점이 런던의 한 전당포에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집 벽에는 그림이 걸려있던 자리마다 14개의 빈자리가 생겼고 이 빈자리는 그의 재정난을 의심케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파산을 피하고자 실제로 스필러의 모건 상해로부터 5,000파운드를 빌린 사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것이 리처드 경이 제시한 마지막 논점이었다. 그는 몇 마디로 짧게 결론을 맺고 자리에 앉았다. 이어 그의 보좌 변호사 라이오넬 코파드가 일어나 퍼시벌 크로스비라고 불렀다. 그때서야 재판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판사가 움직였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니 코파드 씨, 여기서 잠시 중단하고 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즉시 교도관이 찰스의 팔에 손을 얹고 아래층 대기실로 내려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찰스가 돌아서 보니 판사가 법정을 나가는 동안 모두가 일어나 공손히 서 있었다. 찰스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전개된 검찰 측 주장에 압도되어 멍해졌다. 물론 예심에서 이미 들은 내용이었지만 리처드 경이 재구성한 사건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느껴졌다. 그제야 비로소 유죄 판결이라는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러나 변호사 퀼턴은 격려의 말을 건네러 왔을 때조차 별로 동요하지 않았다. 해펜스토리 나설 때까지 기다리게. 그가 한 말은 그것뿐이었다. 위로가 되긴 했지만 너무 미약한 위로였다. 교도관 중 한 명이 기운내요. 이럴 땐 먹어야 힘이 납니다. 라며 거칠고 다정하게 권했지만 찰스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대신 그는 목이 타들어가는 듯 했고 바닷물이라도 마실 수 있을 만큼 갈증이 났다. 그는 물을 들이켜고 멍하니 앉아 기다렸다. 재판이 다시 열리자 곧바로 본안 심리에 들어갔다. 크로스비가 호출되었고
코파드가 일어나 그를 신문했다. 예상대로 변호사인 크로스비는 훌륭한 증인이었다. 그는 명확한 목소리로 질문에 간결하게 답했으며 불필요한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코파드는 먼저 그의 직위와 자격을 확인한 뒤 크로스비를 통해 크로우더 가문과 전자식 모터 공장의 영역을 차근차근 짚어나갔다. 크로스비는 여러 해 동안 앤드루 크로우더의 법률 대리인이었으며 클라이언트의 은퇴와 유언장 작성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피고가 그 유언장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가 증언을 마쳤을 때 찰스의 범행 동기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코파드가 자리에 앉자 에버러드 빙 변호사가 일어나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그 역시 증인에게 공손하고 부드럽게 질문했지만 찰스가 보기에 그는 그 일에 열정이 없어 보였다. 그의 질문은 맥락이 없었고 어떤 목적이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는 코파드의 질문 중 상당수를 되풀이했으나 그 과정에서 크로스비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끌어냈다. 즉, 웨더럽을 제외한 다른 유언장의 수혜자들 역시 자신이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크로스비와 피터가 앤드루 사망 전날 저녁 더 모트에서 함께 식사했으며 그 자리에서 피터가 재정적 지원을 요청한 일과 오터튼 농장 저당권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도 밝혀냈다. 좋습니다, 크로스비 씨. 고인과 개인적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은 그날 저녁 내내 단 한순간도 고인과 단둘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피터 몰리가 고인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크로스비가 머뭇거렸다.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빙이 크로스비의 말을 끊으며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다. 그날 저녁 동안 방을 비워두고 두 사람만 남겨둔 적이 있었습니까? 코파드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 질문은 사건과 무관합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빙이 즉시 반박하며 판사를 향해 돌아서서 덧붙였다. 저는 고인의 생전 마지막 밤에 누군가에게 의심이나 사적인 감정을 털어놓을 기회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짧은 논쟁 끝에 판사는 결국 질문을 허용했다. 자, 크로스비 씨. 빙이 정의감에 불타는 어조로 말했다. 말씀해 주시죠. 그날 저녁 방을 나가 두 사람을 단둘이 남겨둔 적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크로스비가 답했다. 하지만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외투 주머니에 든 서류를 꺼내러 복도로 나갔을 뿐입니다. 이후 빙은 찰스가 보기에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질문을 이어갔고 그마저도 확신이나 흥미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침내 빙은 포기하고 자리에 앉았다. 찰스는 깊은 실망에 빠졌다. 모든 변론이 헛돌기만 하고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 변호인들이 이렇게밖에 못하다니. 이런 식이라면 그는 정말로 끝장이었다. 다음 증인은 피터였다. 그를 신문한 사람은 리처드 경이었다. 먼저 프랑스로 떠났던 여행의 전반적인 경위와 앤드루 크로우더가 사망할 당시의 정황이 세세하게 밝혀졌다. 특히 앤드루가 알약을 복용하는 장면을 자신과 웨더럽이 보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리처드 경은 좀 더 개인적인 질문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피터는 이미 크로스비가 진술한 내용을 대부분 되풀이했다. 피터 자신도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그 문제를 피고와 상의했었다는 것이다. 그의 아내와 피고, 즉 찰스가 앤드루 크로우더의 주요 수혜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가족사와 공장의 역사에 관해 크로스비의 증언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요컨대 그의 진술은 흥미로운 내용도 새로울 만한 점도 거의 없었다. 빙 변호사의 반대 신문 또한 성과가 없었다. 그는 프랑스 여행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대신 개인적인 문제로 방향을 틀어 금전적인 질문을 받자 피터는 만약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자신은 파산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또 그는 장인이었던 앤드루가 자신을 돕기 꺼렸다고 시인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어려움이 성실하게 농장 일을 하지 않았다는 고인의 오해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빙이 이제야 의미 있는 답변을 끌어낼 듯한 순간 갑자기 손을 들고 포기했다. 그는 자리에 앉았고 찰스는 분노와 좌절로 몸을 떨었다. 찰스는 분노에 차 속으로 중얼거렸다. 거액의 보수를 주고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이렇게 무기력하다니. 지금까지 변호인단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찰스는 평생 단 한 번도 지금처럼 철저히 무력하고 외롭고 세상 전체가 자신을 등진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 다음 증인은 항공기 승무원 제임스 브래들리였다. 그는 크로이던에서 보베까지 비행하는 동안 고인이 모든 코스를 조금씩 먹었고 커피도 마셨으며 자신이 직접 그의 식기와 컵을 치웠다고 증언했다. 프랑스 의사와 경찰의 진술서도 함께 제출되었다. 애플비 경감은 시신을 본국으로 운구한 과정과 그레트 씨에게 약병을 넘긴 일, 그리고 찰스의 비밀 장부를 발견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조사 초기 단계에서 찰스가 직접 쓴 자필 진술서를 낭독했고 비밀 장부를 증거로 제출한 뒤 항목 하나하나를 검토했다. 또 여러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문제를 언급했으나 반대 신문에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 다음 증인은 은행 지점장 윌프리드 위도러였다. 그는 찰스의 재정이 한때는 넉넉했지만 결국 빚으로 몰리게 된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찰스의 마이너스 통장 내역과 추가로 1000파운드 대출을 신청한 일, 그리고 앤드루의 1000파운드짜리 수표를 입금한 사실까지 밝혔다. 이번에는 루시어스 해펜스톨이 직접 반대 신문을 진행했다. 찰스는 이제야 뭔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오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해펜스톨 역시 빙 변호사와 다를 바 없었고 무심하고 무기력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결국 아무 소득 없이 신문을 마쳤다. 애당초 제대로 해보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다. 다만 얻어낸 것은 찰스가 나중에 위더로에게 삼촌이 도와주기로 해서 더는 대출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는 사실 하나뿐이었다. 이 희극 같은 신문이 끝나자 찰스는 절망했고 사채업자 보스톡이 증언대에 올랐다. 그의 증언은 짧았다. 그는 찰스가 자신에게 1000파운드의 대출을 요청했으나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했던 일을 설명했다. 빙의 반대 신문에서 나중에 찰스에게 삼촌의 도움으로 돈이 필요 없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인정했다. 그 다음 증인은 찰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우나 멜러가 증언대에 선 것이다. 찰스는 법정에서 그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2배의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창백했지만 의연했다. 찰스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녀를 영영 잃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우나를 신문하기 위해 일어난 리처드 브랜더 경은 그야말로 품격과 예의를 갖춘 신사였다. 그는 불편한 질문을 해야 하는 건 유감스럽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의 부드럽고 냉정한 질문에 우나는 찰스가 여러 번 자신에게 청혼했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약혼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때 해펜스톨이 일어나 반대 질문 없습니다 라고 짧게 말하고 그대로 다시 앉았다.
찰스는 그 순간 완전히 절망해 비명을 지를 뻔했다. 이들은 도대체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건가? 변호사란 막대한 보수를 받고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존재인가? 찰스는 공포에 휩싸였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끝장이었다. 그는 킬터와 눈이 마주치길 바랐으나 소용없었다. 우나가 증언대를 내려가고 재판을 잠시 중단할지 논의가 이어졌다. 증인들의 진술이 예상보다 길어 이미 오후 5시가 넘었기 때문이다. 결국 판사는 정회를 선언했다. 기진맥진한 데다 공포와 허기로 거의 쓰러질 지경이 된 찰스는 맥이 풀린 채 감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범행 동기는 완벽히 입증되었다. 내일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생각만으로도 찰스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다.